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보증 개요 강의를 맡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최지연 대리입니다. 보증,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일 텐데요. 저 역시 다른 사람 보증 서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어머님께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저는 보증이란 저희 근처에 없을 것 같으면서도 또 가장 밀접하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의, 식, 주 중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주거 안정을 위한 주된 사업으로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사의 주택보증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7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보증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1. 주택보증 개요, 우리 공사가 보증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원에 관한 부분인 2. 주택보증 재원 및 운영, 3. 주택보증의 종류, 4번에서 7번까지는 제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전 월세를 구할 시 필요한 대출 상품과 반환보증 상품을 소개하고 전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주택보증의 개요입니다. 주택보증을 알기 전에 먼저 신용보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공사법 제22조에 의거한 신용보증과 이와 관련된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이라 하면 개인 또는 사업자의 신용상태를 점검하여 그 신용을 기반으로 주택보증 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개인 또는 사업자를 주택수요자와 주택사업자로 한정하여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축, 구입, 임차 또는 개량하는 등 주택 관련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합니다. 이와 같이 신용보증은 보증 대상에 따라 크게 개인보증과 사업자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택자금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게 됩니다. 이 설명자료 안에서 전월세자금 보증과 중도금 보증, 구입자금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건설자금 보증은 사업자 보증입니다. 반환보증은 개인보증 또는 사업자 보증의 형태와 차이가 있어 현재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재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용하는 전월세자금 보증,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중도금 보증,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야기합니다. 를 받는 경우 소액 임차 보증금 금액만큼을 추가로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입자금 보증을 받습니다. 구입자금 보증은 공사에서는 MCG 보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하 건설자금 보증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 이용하는 상품이며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증 상품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과 보증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과 보증을 혼동하시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보증서입니다. 대출이란 자료 화면을 보시면 금전 또는 물품 따위를 빌려주는 행위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어떤 돈주머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택도시기금대출과 은행대출로 나뉘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공적기금으로 지원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주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금융 취약계층이나 서민층이 주 타겟이 되며 은행대출은 주 타겟을 한정하기보다는 각 금융기관별 대출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수요자에게 폭넓게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일을 이야기하며 담보로서의 역할을 말합니다. 담보란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대신해서 변제할 수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주택의 경매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 월세 자금을 대출할 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은행은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 채무자는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 공사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상권을 가지고 채무자로부터 직접 상환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보증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주택보증은 공적 보증 제도로서 담보가 부족한 주택 수요자 등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주택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 4가지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담보력이 부족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해 공사 신용보증서로 담보력을 보완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환 능력 등 고객의 신용을 바탕으로 보증을 지원합니다. 셋째,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저소득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보증 지원을 하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자녀 가구 특례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출에서도 살펴보았듯 공사도 공적 재원을 활용하여 금융 취약계층과 서민층에게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넷째, 사회, 공동체 주택, 건설자금 보증 등으로 공공체 보건과 주거 공급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이 또한 공적 자금으로서 사회에 공헌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기금 업무는 1988년도부터 개시하였으며 개시 이후 2019년 말까지 총 1,229만 가구, 약 440조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제 공사보증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사보증서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보실 텐데요.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신용 외에는 다른 담보가 없기 때문에 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대신 변제할 담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연 평균 3.33% 수준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보다는 안전한 주택이 담보로 제공되므로 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는 낮은 연평균 2.52% 수준입니다. 보통 내 소유의 주택이 담보로 제공되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집을 구입할 때 또는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보대출처럼 별도로 제공할 담보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공사에 신용 공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는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공사는 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 월세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주택을 건설,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공사의 보증서는 대출금의 90% 또는 100%를 보증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공사가 90% 때로는 100%를 확실하게 변제해 드립니다. 따라서 앞선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도 확실한 담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 대출금리가 연 2.39% 수준으로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택보증의 절차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증서 발급부터 구상채권 관리까지 3단계에 걸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보증서 발급 단계입니다. 개인 보증은 개인 대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위탁보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보증 상담 및 신청은 가장 최전방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은 은행으로 방문하여 은행원에게 보증 상담을 받고 본인에게 맞는 대출 상품 등을 추천받아 대출 신청을 함과 동시에 보증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보증도 대출과는 별개로 고객의 상환 능력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보증신청서와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서는 은행에서 받아 자필로 작성하게 되며
본인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소득 확인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사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은행원은 고객이 준비해온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공사로 통지하고 공사는 해당 내용을 전산으로 심사하여 신용평가 및 보증 제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보증 한도를 은행으로 전산 통지합니다. 설명을 해서 길어 보이지만 해당 보증 심사는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보증 한도 통지를 받은 은행은 보증이 가능한 경우 해당 보증 한도와 대출 가능 금액을 고객에게 알려주며 거절이 된 경우는 거절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보증 한도가 정상적으로 산출된 고객은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의 발급 요청과 발급도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보증서 발급 요청 시에는 다시 한번 해당 일을 기준으로 보증 한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보증 제한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검증합니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은행은 보증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증서 신청 후 30일 내에 보증서 발급, 보증서 발급 이후 60일 내에 보증부 대출 실행을 감안하였을 때 보증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최장 90일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보증서의 발급과 대출의 실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0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대출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자 보증입니다. 사업자 보증은 직접 보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사에서 직접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보증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설 사업자는 은행에 대출 상담을 하고 예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건설 사업자가 직접 공사의 보증 상담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공사 지사에서는 건설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증 심사 및 승인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 약정을 맺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은 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 승인 및 대출 실행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개인 보증의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그림은 전월세 자금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절차대로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진구받고 신청 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보증서 발급 요청을 공사로 합니다. 공사는 적정 보증 한도와 보증 제한 대상자인지를 검증하여 은행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은행은 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임대인 통장으로 송금하여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대출 실행을 함으로써 은행과 임차인 간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임차인이 채무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은행이 채권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증계약이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성립하는 계약이고 채무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계약은 채권자인 은행과 공사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임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사는 신용보증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도를 산출하고 있는 것뿐이며 향후 구상권 행사 시 범위를 정하기 위해 채무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보증입니다. 1단계 설명 시 사업자 보증은 직접 보증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심사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이러한 심사를 하는 곳이 바뀌게 됩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공사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보증에는 크게 건설자금 보증과 PF 보증, 매입 임대 사업자 보증이 있습니다. 각각 보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보증이 모두 동일하게 승인 금액이 3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각 거점 지사에서 심사 및 승인하며 규모가 300억 원 초과, 4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 보증부에서 심사하여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4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증심사위원회는 무엇일까요? 보증심사위원회는 부사장, 사업자 보증부의 담당 임원, 주택보증부장과 사업자 보증부장, 리스크관리부장,
채권관리부장 등 내부 심사위원과 외부 자문위원 3명, 법률, 회계, 부동산 전문가 각 1명을 말합니다. 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입니다. 아무래도 보증의 규모가 크다 보니 내부 위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사업자 보증 심사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통해 보다 정밀하고 건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단계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보증서 발급 이후의 절차입니다. 보증서 발급 이후에는 크게 두 상황으로 나뉘게 되는데 해당 고객이 대출의 만기까지 아무 문제 없이 대출을 쓰고 상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증을 쓰는 중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신용관리정보 등의 등재, 대출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하여 사고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자로 등록되는 경우 공사는 해당 고객을 사고자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보증 사고자로 등록된 채무자에 대해서 은행은 끊임없이 사고 정상화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상화가 불가능할 시에는 공사의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하고 대출이 적법하게 취급되었는지, 은행이 채권 보전을 위해서 적절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심사하여 심사상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을 시 채무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공사는 채무관계자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계속 채무자라는 단어를 쓰다가 처음 채무관계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채무관계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상속에 의하여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자 등을 포함합니다. 구상권을 가진 공사는 채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채권 상환 청구 및 회수 활동을 하게 되며 구상채권 전액을 회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공사의 구상채권자가 되면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보증 제한 대상자가 됩니다. 이상 주택보증 개요의 설명을 끝마치고 다음 주택보증 재원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주택보증은 공적 재원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에 설립되었지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1988년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설치되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설립된 이래로 1988년 한국주택은행을 시작으로 1999년 신용보증기금을 거쳐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관리기간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목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기반으로 한 보증 공급을 통해 주택금융의 원활한 지원으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맞추어 우리나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중장기적 전략 과제는 주택 보증 공급 활성화이며 이를 통해 3가지 실행 과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둘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셋째,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자 보증 강화. 주택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의 지원 없이 시장 원리에 맡겨놓을 경우 서민층의 주거 안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의 큰 축인 주거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민간 금융시장에서 소외받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신용보증 사업은 주택 경기 변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 수단이며 기본 재산의 30배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위기 상황에서 예산 사업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어떻게 조성되었을까요? 그 답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금은 크게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보증료 수입, 구상채권 회수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출연금과 보증료에 대해 조금 더 덧붙임 설명하겠습니다. 출연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다만 공사의 출연은 자기 의사에 의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사법에서 정함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에 연율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주택도시기금과 은행법상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협중앙회,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입니다. 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1조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는 자, 즉 채무자로부터 보증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전세자금 보증은 최저 연 0.05%에서 최고 연 0.7%, MCG 보증은 최저 연 0.05%에서 최고 연 0.4%, 건설자금은 최저 연 0.1%에서 최고 연 0.95%, PF보증은 최저 연 0.3%에서 최고 1.0%의 보증료율로 보증료를 징수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법 제57조에서 그 용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모 박스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 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표로 보증 운용 배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증 운용 배수는 보증 잔액을 기본 재산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법상 40배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운용 배수를 30배 한도로 정하여 더욱 안전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4월 말 기준 공사의 보증 운용 배수는 11.4배의 안정적 수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공사가 관리 운용하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법 제58조에서 그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금융기관의 예치, 국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손실 위험이 다소 큰 주식,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에 대하여는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보증 종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보증 개요에서도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온 바 있습니다만 주택보증은 보증 대상자에 따라 크게 개인보증과 사업자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증은 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카카오뱅크 포함 17개의 제1금융기관에 보증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보증 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전월세자금 보증, 중도금 보증, 모기지 신용보증, 건축 개량 보증,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 보증은 보증심사와 보증서 발급 등의 보증 업무를 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직접 보증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출은 똑같이 은행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보증은 대표적으로 건설자금 보증과 PF 보증 등이 있습니다. 개인 보증을 더욱 세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보증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 대상자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은 3억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로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 및 투기 조정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바로 회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증 한도는 2억 원 이내고 대출금은 2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요건에서 대부분 계약금은 10% 정도로 계약하기 때문에 만족이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계약을 덜컥 하시고 와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 계약 파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대출이 되시는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월세자금 보증입니다. 전세자금 보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월세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 대상자는 주택 또는 준주택, 준주택 중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만 해당합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이나 청년 월세대출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보증 한도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864만 원, 청년 월세대출은 1,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점은 전세자금 보증과 월세자금 보증은 함께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전세이신 분들은 한 가지 상품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하게 공사의 청년 전세자금 보증과 청년 월세자금 보증은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므로 반전세이신 분들 중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함께 지원받고자 하시면 공사의 청년 전월세 보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도금 보증입니다. 중도금 보증은 주택 또는 준주택 중 노인복지주택에 한하여 분양받고 분양대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증상품입니다.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 되며 보증 한도는 3억 원 이내입니다. 보통 분양을 받는 경우 대부분 계약금이 10%, 중도금이 60%, 잔금이 30%인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자는 이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60% 납부를 위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중도금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향후 잔금을 납부하시는 시점에서 중도금 대출 등을 포함하여 잔금 대출로 대환하시면 됩니다. 모기지 신용보증은 줄여서 MCG 보증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이 이름이 더욱 친근하실 것 같습니다. MCG 보증은 주택 또는 준주택 구입을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시 대출 한도에서 차감되는 소액임차 보증 금액만큼을 추가로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 또는 준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상자가 되며 보증 한도는 1억 원 이내입니다. 다음으로 건축 및 개량자금 보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축 및 개량자금 보증은 주택 또는 준주택의 신축 및 개량 시 대출받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존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 한도는 1억 원 이내입니다. 현재 공사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개량자금 보증 특례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LH에서 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최근 공사에서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동일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상품은 대상이 임대인이 되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돌려줄 자금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대출받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 한도는 주택당 5천만 원 이내이며 다주택자를 고려하여 개인별 한도는 1억 원 이내입니다. 앞선 다른 상품들은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품들이지만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특이하게
주택담보대출의 LTV 개념을 차용하여 한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 앞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최근 공사에서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전세지킴보증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보전해주는 상품으로 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이용자를 가입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시려는 고객님들 중에서 역전세나 깡통 전세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가입 시 전세 지킴 보증을 함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지킴 보증은 전세 보증 금액 전액을 가입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보증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 보증금의 한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은 3억이 보증 한도이며 임차 보증금 조건만 만족시키면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산출하여 최종 한도가 임차 보증금 이상이 돼야 전세 지킴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 지킴 보증은 아래와 같은 구조인데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입 부분은 파란 화살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향후 임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은 공사에 지킴 보증 가입을 의뢰합니다. 참고로 공사의 전세 지킴 보증도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므로 정확히는 은행에 방문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의뢰를 받은 공사는 한도를 산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DM으로 안내합니다. 빨간 화살표가 이후 사고가 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향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공사로 전세보증금 반환의 이행을 청구하고 1년의 절차를 거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공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채권 양도 계약을 통해 얻은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소송 및 경매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인이 가진 주택을 대상으로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신용보증과는 달리 한도 산출 시 권리관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단독 다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120%에서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해당 주택에 들어가 있는 타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차감하여 한도를 산출하며 단독, 다가구 외 주택은 타세대 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100%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만을 차감하여 한도를 산출합니다. 내가 임차를 하려는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이 너무 과다하다면 반환보증을 가입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개인보증을 끝마치고 사업자보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자보증은 크게 건설자금보증, PF보증, 매입임대사업자보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건설자금보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자금보증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설사업자 등이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해 공사비를 대출받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한도는 기금대출인 경우 대출 가능 금액에서 담보부 대출을 차감한 금액의 보증 비율인 90%를 곱하여 산출하며 은행 대출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70%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보증 비율인 9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보통 기금 대출의 금리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기금 대출을 우선 받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을 은행 대출로 받고 있어 은행 대출의 한도 산출 시에 기금으로 이미 대출받은 부분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 금융인 PF보증인데요. PF보증은 주택 건설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받는 대출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보증 상품입니다. 보증 한도는 대출 금액, 총 사업비의 대출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보증 비율인 9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건설자금 보증과 PF보증의 주된 차이는 건설자금 보증은 공사비를 주로 지원하고 PF보증은 대지비를 주로 지원한다는 점인데 건설자금 보증은 말 그대로 건물의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건물이 건설되는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환도 공사가 모두 준공된 이후 담보로 상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PF 보증은 분양 수익금 등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여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건설자금 보증은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분할 실행되는 반면 PF 보증은 큰 금액을 한꺼번에 지원하고 상환도 중도금 회차로 상환되어 대부분 1년 이내 상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입 임대 사업자 보증입니다. 매입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보증 상품이며 매입 임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동일 사업자당 10억 원, 법인인 경우에는 500억 원으로 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우 사회 공동체 지원을 위해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출 정보 및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비교와 전세 계약 및 대출 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대출에 대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대출은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 이후 전세금을 내야 할 때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대출의 종류로는 주택도시기금의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금 전세 대출과 은행 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 전세 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의 담보인 보증서를 제공하는 기관은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용만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하므로 이 세 기관 중 하나의 보증서를 꼭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기관별로 요건이 상이하므로 나에게 맞는 보증기관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서에 따라서 대출 상품도 달라지므로 금융기관의 이자도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2018년 9월 13일부터 최근 2020년 6월 17일까지 정부에서는 총 4가지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책 내용에 따라서 대출 요건의 변동이 많았고 앞으로 거주 형태에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각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9월 13일에 발표되고 10월 15일에 시행된 9.13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대책이 부동산 대책의 시발점이며 가장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 제한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에 대한 보증부 대출을 제한하고 1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서 담보대출을 쓰도록 규제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10월 1일에 발표되고 11월 11일에 시행된 11대책입니다. 해당 대책은 다주택자에 이어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의 보증부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이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잔금 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 또한 주택 보유수에 포함됨에 유의하셔야 하며 아직 잔금 대출이 치러지기 전인 중도금 상태라면 주택 보유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책은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되고 2020년 1월 20일에 시행된 12.16 대책인데요. 앞선 2가지 대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시킨 대책입니다. 전세자금 보증부 대출 실행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보증부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며 규제 위반 대상자로 등록되어 향후 주택에 관한 모든 대출이 3년간 제한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6.17 대책인데요. 2020년 7월 1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기 및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규제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보증 취급을 제한하고 대출 실행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들은 12.16 대책과 동일하게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는 대책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갭투기를 방지하고 내가 산 주택에는 내가 거주하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의 각 대책들은 전세대출을 받는 모든 분들이 받는 규제이기 때문에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출 상품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금대출은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서민층과 금융 취약계층을 주 타겟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기금 전세대출의 대표 상품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상자를 보시면 그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상자는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순자산가액 2억 8,800만 원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옆에 은행 전세 대출이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고 정책으로 규제된 소득 제한 이외에 규제가 없다는 사실을 비교해서 보시면 기금 대출이 대상자 요건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전세 보증금별로 상이하며 보증서의 종류와 상관없이 최저 연 1%에서 최고 연 2.7%까지의 금리로 지원합니다. 은행 전세대출은 개인의 소득과 금융기관, 보증 종류에 따라서 금리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동일한 A은행을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썼을 때 최저 연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저 연 2.14%, 서울보증보험이 최저 연 2.41%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출 한도는 공적 자금으로 서민층을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이 은행 대출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수도권이 1억 2천만 원, 기타 지역은 8천만 원입니다. 반면 은행 전세대출은 대출 한도를 각 보증기관의 보증서에서 보증해주는 만큼을 대출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개인별 최고 보증 한도가 2억이므로 90% 보증을 감안했을 때 대출금은 2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이 4억, 기타 지역은 3억 2천만 원으로 우리 공사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은 공적 보증기관이 아닌 사적 보증기관으로 좀 더 유연하게 보증 상품을 운영할 수 있어 최대 대출 한도가 가장 높은 5억 원입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은 신용보증기관임에 따라 우리 공사보다도 더 충실하게 신용등급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에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금 대출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서 기금 수탁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은행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며 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은 각 은행의 재원으로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은행이든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현재 공사의 보증서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증서는 대출의 한도와 금리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세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이 있는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반환보증을 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이 결합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앞선 대책에 따라서 모든 보증기관이 2주택자와 고가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부 합산 1억 원으로 소득 제한을 두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소득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상 전세보증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도권 5억, 그 외 지방은 3억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 외 지방에서 1억을 더 지원하여 4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딱히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의 전세보증금이 5억 이상으로 많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지 없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쓰셔야 합니다. 최대 대출 한도와 대출 한도는 이미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청년인 것으로 알고 있어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버팀목 전세대출 중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이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대상자가 성인이면서 만 34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외 대상자 조건은 버팀목 전세대출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는 동일하나 최고는 연 2.4%로 버팀목의 연 2.7%보다는 낮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대출은행은 역시 기금 수탁기관인 5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공사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을 담보로 취급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역시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기금 대출보다는 역시 완화된 소득 기준인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 및 금리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 2.7%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도도 기금 대출보다 증액된 7천만 원입니다. 취급은행은 최근 우리 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인 산업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제외한 카카오뱅크 포함 13개 은행입니다. 전세대출에 이어 안내드릴 상품은 월세대출 상품입니다. 최근 전세 시장의 트렌드가 단순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뀌고 있는데요. 따라서 월세 대출도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만을 지원하는 기금 상품이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반전세의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공사의 청년 월세 보증 상품이 있는데요. 월세 비교를 위해서 따로 기술해 놓았지만 앞에 설명드린 청년 전세자금 보증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사의 상품은 전세와 월세를 함께 사용할 수 없었는데 청년 상품을 출시하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새 상품 역시 주 타겟을 청년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 기준이 만 34세에서 35세 이하이며 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소득 요건과 전세 보증금, 대출 한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상환 기간입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과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이어서 4회 연장 가능함에 따라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고 공사의 청년 월세 보증은 8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함에 따라 최장 1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리 수준은 표를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반환보증 상품은 세 기관 중에서 공사가 가장 늦게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공사는 전세 지킴보증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홍보 중이며 각 기관별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은 늦게 가입할수록 미반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세 기관 모두 동일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제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은 3억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반환보증만 단독으로 가입할 시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사적 보증기관으로서 역시 임차보증금의 제한도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무조건 임차보증금 전액을 가입하여야 하지만 나머지 두 기관은 내가 가입하고 싶은 금액 일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대출과 반환보증이 결합된 상품으로 받은 대출금만큼만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과 준주택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단독주택의 특수한 형태인 다중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의 또 다른 장점은 채권 보전 조치를 취급시가 아닌 향후 사고가 났을 때 한다는 점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두 기관은 취급시 채권 양도를 함에 따라 때때로 임대인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보증료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장 낮습니다만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과 보증 상품에 대한 안내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실무자로서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또는 대출할 때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출 신청 전 계약을 하셔야 할 때 체크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 꼭 계약 전에 대출 희망은행을 방문해 주세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덜컥 내고 은행을 방문하셨을 때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못 받으시게 되면 계약 파기를 위해서 위약금을 물으셔야 할 수도 있고 차익을 빌리시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 은행 방문을 통해 먼저 나의 한도를 알아보세요. 둘, 보증 기간에 따라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단지 계약 사실만을 확인하면 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쓰실 때 꼭 먼저 합의하세요. 셋, 전세금 전액을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한도는 전세금의 80%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20%의 자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4억일 때 대출로 빌리실 수 있는 돈은 80%인 3억 2천만 원이죠. 그렇다면 8천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넷, 대상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는 정말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이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 주택에 가압류 등 권리 침해가 있는지, 근저당 설정 금액이 과다한지를 살펴보시고 이런 주택은 전세 계약을 피하십시오. 향후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하기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놓치지 말고 체크하세요. 다음으로 대출 신청 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앞에서 열심히 설명했듯이 하나, 금융기관별 대출금리가 모두 상이합니다. 아무리 동일한 기관의 보증서라도 금융기관별 금리는 모두 상이합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을 포함한 두세 개의 은행에 방문하여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세요. 둘, 전세계약 체결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실 때 임차 보증금의 5에서 10%를 본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 신청 요건이 전세계약금의 5%를 납입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본인이 납부하셔야 전세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 전세대출은 입주일 당일에 집주인에게 송금됩니다. 본인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통장으로 바로 송금하는 점을 기억하세요. 넷, 최근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기승을 이뤘었죠. 또한 최근 많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다고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늦기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세요.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신탁이 되어 있으면 가입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임대인을 고르실 때도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신탁이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도 모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후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 일자를 필수로 받으십시오. 제가 대출 후 체크해야 할 사항에 넣어두었지만 사실 대출을 신청하실 때 확정 일자부 계약서가 필요하오니 계약 후 미리 확정 일자를 꼭 받으세요. 둘,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신고 다음 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오니 되도록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 대출 후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공사의 전세대출은 대출을 실행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셔야 하며 매 1년마다 실거주를 확인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출한 사실이 확인이 될 시에는 대출을 회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섣불리 전출하시거나 퇴거하지 마시고 무조건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전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퇴거하시면 안 되고 꼭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가 된 것까지 확인하신 후 전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전세 대출도 사고 없이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